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인백스 자산운용 염정 이사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잖아요. 네. 네, 한국증권TV 오랜만에 왔다고. 정말 네,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왔는데 지금 기존 구독자분들께서 저를 기억을 해주실지 한 네. 3년 정도,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염정 이사님을 왜 기억 못하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카카오 네이버 그죠? 그러니까요. 카카오 얘기하면서 우리 네. 진짜 그때 신나게 네. 카카오 얘기했었는데 오늘 또 카카오 얘기 한번 할 타이밍이 와서 저를 부르신 거죠. 아, 좋네요. 네. 일단은 반도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가 대세인데 그죠? 대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이렇게 좋아서 반도체가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지수를 밀어붙이기에 가장 좋은 게 반도체이긴 그쵸. 합니다. 삼성전자 쪽으로의 수급이 본격적으로 9월부터 유입이 되기 시작했고요. 물론 그 전부터 이제 SK하이닉스도 있었지만 삼성전자 수급 유입에 따른 지수 상승 같이 나타나면서 계속 그 수급을 한쪽으로 다 쏠리다 보니 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소부장 종목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9월 상승률이 가장 좋았던 섹터인 것 같고요. 예. 지금 기존에는 뭐 최근 한 1년 동안에는 HBM 진영 관련된 종목들 그렇죠. 중심으로 하고 반도체 레거시 종목들은 상당히 어려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트랜스포스에서도 이 SSD 가격 전망 전반적으로 그뿐만 아니고 SSD뿐만 아니고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개선과 함께 전체적인 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상승을 성장에 대한 부분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4분기, 올해 4분기 가격 전망치는 기존 대비해서 5에서 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이에 대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모건스탠리에서 반도체 겨울이 온다 그랬는데. 그죠? 언제적 얘기죠? 그죠? 겨울 온다고 분명히 했었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엔 겨울은 맞았죠. 예. 뭘 맞아요. 지그들 말하고 싶은데. 오늘은 또 이제 다시 모건스탠리가 반도체 긍정적으로 이제 의견을 바꾸면서 그죠? 네. 말 바꾸기는 정말 잘해요. 그렇죠. 네. 동참하셔야지.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같이 시장을 좌우할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겨내지 그래서 못하고 지금 다시 또 방향을 상황이 바뀌면 선회하죠. 이제 또 바뀐 데 따라서 그죠? 네, 얘기를 하고. 태세 전환이라고 하죠. 빠르게 그러니까. 태세 전환하는 쪽이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 얘기를 들어야 되고요. 네. 또 이럴 때마다 이건 모르겠어요. 이번엔 뭐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너네 뭐 얼마 전엔 안 좋다고 왜 좋다 그래 그러면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모건스탠리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죠?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기사도요. 어떤 네. 기사가 예를 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성전자 이제는 헤어날 수 없다. 이렇게 기사를 썼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 그 다음에 똑같은 언론에서 삼성전자 지금 살 때다. 뭐야? 근데 정확하게 삼성전자가 주가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기 시작한 시점은요.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제된 시점입니다. 예. 제 말은 이제 같은 언론사에서도 네. 기자가 다를 수 있고 통이 다를 수 맞아요. 있다. 예, 그리고 그죠? 이제 각각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뷰가 그러니까.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삼성전자 분명히 안 좋았던 건 맞죠. 그건 팩트였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시점부터 물론 그 사법 리스크가 해소된다고 해서 업황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를 조금은 여유폭을 갖고 볼 수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HBM 시장에 그 상대적인 열의에 있었던 삼성전자가 HBM 시장이 오히려 그 기존 독점 체제에서 조금은 더 마찬가지죠. 그 AI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죠. 미국 시장에서도 엔비디아 쪽보다는 다른 진영으로 조금씩 확산되는 분위기가 이어짐에 따라서 오히려 그에 대한 수혜라고 하기는 어렵고 분위기가 우리 시장에서 좀 전파된 것 같고요. 네. 지금은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 HBM 쪽만 부각시키지 않고 있죠. 네. 말씀드린 대로 기존 레거시 반도체 쪽에 반도체 쪽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한 4분기부터는 이에 대한 전망치 자체를 전반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의 이제 메모리 가격은 계속 이제 하향 곡선을 좀 걸어가고 있다가
최근 AI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서 오히려 일반 서버 쪽도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죠. 당연하겠죠. 네. HBM 쪽만 강할 수는 없고 자연스럽게 그에 따르는 그 디바이스 쪽 모든 디바이스 쪽이 전반적으로 다 이에 대한 그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반 서버형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AI 쪽 기존에 이제 AI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최근에는 그 기업들의 흐름이 옮겨갔죠. 최근 미국장에서는 오라클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다시금 네. 주목을 받고, 근데 그 팔란티어도 이야기는 가고. 네, 계속 있었어요. 이제 AI 쪽이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야 되고 결국은 온디바이스 쪽까지도 네.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온디바이스 쪽은 그렇게까지 강하게 모멘텀은 강하지 않습니다만 결국은 가야 될 길을 조금 오래 걸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에 대한 본격화 추세에 따라서 기존 HBM뿐 아니고 그에 따른 레거시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자체는 좋아질 수 있는 구간이다. 참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이러다가도 네. 갑자기 또 분위기가 또 바뀔 아니 수도 근데 있고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그 반도체는 항상 물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간도 네.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과잉 증설하면 그저 문제가 되고 그래서 감사람은 오르고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AI에 대한 수요가 엄청 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HBM 잘 팔리는데 그러면 사실 HBM이 잘 팔리면 거기 들어가는 D램이 많이 사용되니까 그렇죠? 좋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어떤 분은 그러대 HBM이 잘 되는 거지 D램이 잘 되는 거냐? 그 무슨 소리가 HBM이 결국 D램을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지금 생각하면 추론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건데 네. 글로벌 기업들은 어때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번 주에 있죠?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이제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간 새벽에 네.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는 일단 시장에서는 이미 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뭐 업황 자체도 어느 좋긴 합니다만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지금 계속 상향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 좋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들도 선반영되고 있는 저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FOMC가 시장에선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사람 일부 이제 약간의 부정론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여기서 한번 조정이 세게 올 것이다라고. 조정의 변곡점? 그렇죠. 조정의 변곡점 한 번 될 수 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을 바로 뭐 그냥 그런 의견들을 바로 눌러버리는 추가적인 상승이 네. 나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조금 더 강하긴 한 것 같아요. 미국 쪽보다는. 근데 미국 네. 쪽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이제 빅테크들, M7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그 변방에 있었던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지수가 그 지수 상승을 조금 더 뒷받침할 네.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하고 특별히 HBM을 여기 하니까 그죠? 반도체 일반적인 업황으로 보고 인텔은 사실 미국 정부가 또 지분을 바꾸고 그죠?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투자하지만 여긴 또 사실은 인텔은 CPU가 네.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좀 결이 다르고 그죠? 네.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가 어쨌든 치고 나오는데 해묵은 HBM3 12단 공급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오른가 했는데 회사는 또 그렇진 않죠. 회사가 또 그건 뭐 아니라고 또 그랬대요. 굳이 또 아니라고 또 부인할 건 없고 그냥 주변 저번에도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한두 번이 아니죠. 네. 양치기 소년 끝났나 했더니 또 시작이야. 야, 근데 어쨌든 주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밀린다는 건 그죠? 그것만 네. 보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네, 일단 네. HBM3E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은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HBM3E가 통과했다 안 하고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통과를 못했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통과했다라는 게 이제 보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어차피 HBM3E의 가격은 가격 경쟁력이라는 수익성 면에서는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은 그 본 진영에 좀 들어갔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그냥 다행이다 정도인 것 같고요. 저는 삼성전자 뭐 HBM3E 뭐 통과 소식과의 별개의 문제로 지금은 수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수급에
힘으로 지금 시장이 상당히 강한 유동성 장세 흐름을 나타내는데 그 유동성이 조금 막혀 있는 한쪽으로 쏠림이 좀 강한 시장이다라고 보고요. 삼성전자가 또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이렇게 오를 만큼의 또 호재는 없었어요. 네. 이제 이건 결과론인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니 수급이 결국은 끌어올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지나고 보니까 딱 주봉으로 보니까 진짜 기술적 분석에서 우리가 말하는 원형 바닥형, 또 최근은 약간 그 윌리엄 오닐이 얘기한 컵 위드 핸들 뭐 이런 느낌이 다 좋아 보여요. 그죠? 다 좋아, 오르면 다 좋아 보여. 네. 원래 차트는 만들어지고 나서 보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8만 전자 왔어요 지금 그죠? 네. 8만 원 넘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이라도 삽니까? 지금이 가장 쌀 때입니까? 가장 쌀 때는 아니죠. 가장 쌀 때는 아니고 이미 네. 싼 기간은 지나갔고요. 네. 정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때문에 많이들 이제 상담을 주세요. 어떻게 해요? 7만 원대, 8만 원대 직전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기존에 갖고 있는 거 이제 본전됐는데 팔아도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 많았고요. 실제로 이제 9월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거의 한 10거래 연속 들어왔을 때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팔기 시작했어요. 한 7만 7천 원대부터 팔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일부 파신 물량이 꽤 있겠죠. 비중을 줄이는 부분이겠죠. 다 파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고요. 그러면 지금 따라 살 가격대는 지금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부 차익 음. 실현하면서 다음 추세를 좀 기다리는 저는 정도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또 가면 어떡해? 계속 가면 어떡해? 네. 난감해하시는 표정으로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표정인데. 근데 지금 만약에 네. 여기서 10% 오르면 이제 9만 원이 그렇죠. 넘는 네, 가격대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10% 정도 오른다라고 하면 지수가 한 대략 한 2, 3% 정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비중 그렇죠. 대충. 9만 원 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흐름이면. 그렇죠. 8만 원대도 생각보다 좀 쉽게 왔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7만 원대에서 8만 원대 가기에는 조금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8만 원대에서 9만 원을 넘어가는 단계 또 이것도 지나가 봐야면 또 쉽다 아니다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제 오늘이 네. 가장 싼 날이라고 한 의미 뭐냐면 밸류가 네. 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오늘이 사진 찍자 오늘이 우리의 가장 젊은 날이야 이러고 사진 찍잖아요.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이렇게 여쭤본 건데. 네. 근데 사실 그러면 좋죠, 그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급으로 외국인 수급이 수급으로 너무 세가지고요. 네.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후면은 또 이제 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예, 그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비중을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한 단계가 아닌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행복한 고민이고 그러게요. 그 음봉을 사랑하면 됩니다. 네. 삼성전자도 좋다고 보면 음봉 때 사면 돼요. 근데 음봉 때는 안 사고 그죠? 네. 양봉을 만들면서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사고 싶으니. 불안해지는 거죠. 날 버리고 나만 갈까 봐. 없나? 네. 이러면서. 사실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면서도 뭐 그런 중간에 소위 조정 기간 눌림목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죠? 네, 근데 사실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네. 주식은 가장 좋은 방법이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건데요. 그죠? 예. 잘 안 돼서 쌀 그렇지. 때는 잘 안 사게 돼요. 그러니까 그죠? 이 인간의 심리예요. 인간의 네. 심리고요. 그러니까 왜 나는 안 되지가 아니라 다 그래요. 인간의 본성 우리가 정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 심리가 그런 거고 투자는 근데 그거를 거슬려야 되는 거죠. 네, 한 상황에서 하이닉스를 물어봐야죠. 그리고 반드시 이제 소부장으로 가야 되는 건데 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사실은 지금은 옛날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타이밍은 아니고 그죠? 지금 네. 같이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삼성전자가 뭐 수급부전 치고 올라가는데 하이닉스가 그럼 여기서 기운 바뀌고 밀릴 거냐? 네.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그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기존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서로 역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였어요. 그렇죠. 한동안 최근에 1년 이상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이번에는 같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SK 하이닉스 역시 3분기 매출액이 컨센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도 영업이익 10조 원 가능할 것인가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도 영업이익은 11조 대로 보고 있고 컨센 대비해서는 일부 상회할 것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HBM 쪽도
좋지만 레거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오히려 같은 맥락 계속 같은 스토리입니다. AI 서버의 투자 확대에 따라서 기존 D램 쪽도 예상보다 더 좋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전반적인 부분 수요 확대에 따른 업황 개선, 이를 통하는 자연스러운 실적 개선세가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4분기부터 HBM4가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되기 시작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HBM4는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점유율을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에 따른 가격 효과, 그에 대한 고마진에 대한 부분은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누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본격적으로 한 내년도부터 한 2분기 정도는 되겠죠. 2분기 정도부터는 HBM4 역시도 HBM 시장 자체가 조금은 더 경쟁이 심화될수록 가격은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SK하이닉스의 그때부터 일단은 그런 선도적인 지위가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가 좀 쥐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뭐 반도체가 지금 대세라고 하니까 좋고요. 뭐 나쁘다고 이야기할 거 없고, 그러나 투자의 기회를 보면 사실 소부장이 지금 네. 볼만하다. 물론 소부장 많이 올랐어요, 그죠?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런 타이밍은 사실 지금이 아니라 요 앞전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그렇죠. 수익을 네. 이미 많은 상황인데, 네. 그래도 네, 또 그러면 소부장의 2차전이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소부장 쪽에서 진짜 많은 이번 9월 들어서 반도체 ETF가 수익률이 가장 좋았고 네. 거기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할도 컸었지만 실제로 소부장 종목도 주요 소부장 종목들의 상승률이 가장 좀 눈에 돋보였던 9월 장이 흐르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 처음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상승기가 나올 때 시작한 것은 이제 파운드리 쪽 관련된 소부장 종목들 중심으로 크게 상승 변동성을 좀 그렇죠. 키웠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레거시 쪽이라고요. 기존 레거시 관련된 반도체 장비들이 특히나 무거운 종목들이 그간 업황에 대한 부진으로 인해서 최근 한 1년 이상 눌렸었던 종목들이요.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 오히려 올라갈 때는 힘을 더 세게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뭐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저는 보는 게 지금 맞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요. 네. 단기적으로 약간의 테마라기보다 약간의 좀 이벤트성이 있는 종목들보다는 아무래도 기존 그 무거운 종목들 중심으로 낙폭과대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낙폭과대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늦었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단기적인 차트 말고요.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아직도 좀 기회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종목은 HPSP. 를 네.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참 무거웠어요. 아무래도 그 업황 자체가 업황 자체가 원래 좋지 않았고 그리고 증설에 대한 이슈가 크게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 중에서는 참 고난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독점 공급을 하고 있고요. 국내 우리 고객사들뿐 아니고 해외 고객사들까지도 이에 따른 고객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3년부터 HBM 쪽은 강했지만 기존의 이제 캐펙스 증설이 이루어지지 못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에 따라서 그 증설에 대한 부분이 잡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성장률이 좀 둔화됐어요. 2024년, 2025년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물론 지금도 뭐 빠르게 그 실적이 눈에 보이게 좋아지는 구간은 아닌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 하반기, 이제 3분기까지 약간 안 좋았다가 4분기부터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좀 플랫할 수 있겠습니다만 2026년 본격적인 성장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 그래서 지금 사전적으로 지금 주가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뭐 올해 실적만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승률을 좀 이야기하기 좀 어렵겠지만 사이클상 이제 약세서 강세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가장 어찌 보면은 안정적인 수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쪽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이 지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최근에 상당히 그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다. 한마디로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불과 한두 달 전부터 거론이 됐었던 쪽인데요. 마찬가지로 HPSP 역시도 네. 그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 한 1, 2주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단기간에 좀 주가가 회복되는 양상을 나타냅니다. 물론 작년 고점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이 빠져 있다. 상대적으로는 상승 여력도 남아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소부장 가운데서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소부장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말씀하신 삼성의 밸류체인 이런 것들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 가운데 좀 이제 뭐 덜 올랐거나 주목을 받는 기업 이제 장비 업체 가운데 HPSP였고요. 네. 소부장이니까 소에서 하나, 부에서 하나, 장에서 하나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좀 볼만한 종목. 아,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예. 네,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예. 네. 그다음 종목도 마찬가지로 좀 다소 무거웠는데요. 업황에 민감하게 반응했었던 종목입니다. 네. 파크 시스템즈. 파크 시스템즈요. 네, 파크 시스템즈도 이거는 뭐 부품 장비 뭐 부품으로 봐야 되나? 장비는 아니잖아. 장비인가요? 장비 쪽으로 봐야겠죠. 네. 소재는 아니고 그죠? 네, 이게 소재는 아닙니다. 검사 네, 현미경으로 원자 하는 거잖아요. 현미경. 네. 장비로 봐야겠네요. 네. 마찬가지로 그 원자현미경 쪽에서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독점 생산 중인 기업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업황 자체가 꺾이면 뭐 따로 갈 수 있는 영역이 사실 크진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포트폴리오가 다소 좀 단일화됐다는 게 단점이자 또 이렇게 네. 업황이 좋아지면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뭐 HBM 시장은 좋았습니다만 기존 반도체 업황 자체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HPSP와 비슷한 주가 흐름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내용 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의 본격 경쟁이 심화되는 구간이다라는 점에서 원자현미경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 있고 공정의 미세화 트렌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조적 성장이 좀 예.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제품도 최근에는 좀 다변화되고 전공정, 후공정까지 사업 영역을 좀 확대하는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하는 구간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전년 대비해서는 꽤 괜찮은 호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물론 또 중요한 것은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수익성이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고 여전히 밸류에이션은 다소 좀 낮아져 있는 상태였는데 예. 최근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죠.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이제 소부장 종목들을 볼 때 일단은 첫째는 일단 좀 무겁지만 시총 높은 종목들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일일비하지 않고 추세적으로 예.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파크 시스템즈는 오른 게 없네요. 최근에는 그죠? 네. 그렇게 괜찮은 기업인데 네. 주목받으면 또 탄력받으면 갈 수 있죠. 파크 시스템. 예. 전자현미경? 네. 네. 원자현미경. 예. 네. 네. 그 놀이동산을 운영하는 시스템 업체 아닙니다. 파크 시스템즈는 네, 그죠? 너무하십니다. 파크 시스템즈. 이제 너무 안 그러려고 그런지 웬만하면 박사님한테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딱 기억이 되잖아 그러면. 그렇죠. 네. 항상 이렇게 시험 공부할 때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딱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사람 또 혼나겠네요. 각인이 되는 거죠. 네, 그럼요. 각인이 되게끔. 네. 네, 좋습니다. HPSP 파크 시스템즈.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소부장이 기회가 있다. 근데 고민이 있죠. 소부장은 기업이 많다, 그죠? 네, 기업이 너무 많아요. 많고, 네. 거기서 또 오를 때 뭐 사실 오래 기었어요. 그러다가 오르면서 순간적으로 오르고 그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운 건데요. 그래서 소부장 가운데 몇 개를 삼성전자 하이닉스야 뭐 말할 거 없잖아요. 눈에 그죠? 잘 보이니까 예, 삼성전자 맞아요. 하이닉스는 사실 워낙에 좀 뉴스화 많이 맞아요. 되고 눈에 잘 보여서 흐름들을 바로 파악하시는데 소부장 쪽은 음. 종목도 너무 많고요. 맞아요. 매번 변동성이 너무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반도체 소부장 ETF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아니면 몇 개 좀 찍어놓고 그죠? 그렇죠. 그 기업을 예. 중심으로 보는 너무 이 종목 저 종목 따라다니다가 보면은 계속 그 엇박자날 수 있어서요. 맞아요. 순서가 좀 다를 수는 있어도 제가 그래서 좀 무거운 종목 쪽은 어쨌든 좀 빠르게 튀지는 못해도 추세적으로는 분명히 따라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차전지가 바닥에서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위에서 또 조정도 제법 받았어, 그죠? 네. 어디에 2차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또 고민인 거예요. 그러게요. 예. 네. 6월과 7월 달에 시장 대비해서 2차전지 쪽은 약간 살짝 아웃퍼폼 한 정도였는데 네. 다시 이제 정말 지수 상승 기회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
반도체 쪽에 대한 수급 쏠림이요. 대부분의 지금 섹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2차 전지인 것 같습니다. 수급을 빨아가니까. 네, 예. 2차 전지 쪽은 그 어떤 섹터보다 지금 수급이 필요한 네, 종목군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워낙에 좀 사이즈도 꽤 크고요. 음, 수급이 없이는 단기간에 가기는 좀 쉽지 않은 지금 섹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일단 2차 전지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한 6월 말, 5월 말 정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리튬 가격의 상승이 맞아요. 있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양극재 업체들부터 해서 상승이 재차 바닥에서 상승이 나타났는데요. 리튬 가격은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쥐고 있어요.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 수산화 리튬 쪽은 아니고요. 탄산 리튬 가격이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반등이 나타났지만 물론 긴 추세에서는 이제 플랫하다가 이제 조금 고개를 드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다시 한번 좀 살짝 또 다시 꺾여 내려가는 모습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리튬 가격의 상승은 실제로는 수요의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은 아니었었죠. 중국의 반내전 정책에 따라서 공급을 줄여버리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이제 2차 전지 리튬 가격을 말씀드릴 때 아직은 우리가 안심하기는 좀 이른 구간, 안심이라기보다 냉정하게 판단할 부분은 이게 공급 축소에 따른 가격 상승이지 아직 수요에 따른 가격 상승이 아니다. 이 부분은 염두하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리튬 가격의 상승이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오기는 힘든 구간인 것 같고요. 지금 중국 시장과 크게 우리가 보고 있는 2차 전지는 중국 시장 중국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보는 건 아니죠. 그에 대한 추이를 보기 위해서 중국 시장을 보고 그리고 미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은 어차피 우리 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다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9월 말로 이제 보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막판 그 수요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7월, 8월엔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판매량이 살짝 늘었습니다만 다시 이 부분은 또 꺾여 나갈 거고요. 유럽 쪽도 그렇게 빠르게 지금 침투율이 늘어나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유럽 시장은 아무래도 또 중국 저가 전기차든 2차 전지든이 여전히 좀 그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사실 양쪽에서 다 힘든 상황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내가 빠른 수요 개선이 나타나는 부분도 아니고 이게 사실은 팩트인 것을 감안을 하셔야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수급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는 수급의 힘이 좀 붙어줘야지만이 갈 수 있는 게 2차 전지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또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좀 강하게 수급이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지금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양극재 쪽 그리고 이제 지금 일단 배터리 쪽 먼저 얘기하면요. 배터리는 최근에는 원통형 배터리 쪽이 가장 대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셀사 얘기한다는 거죠. 네. 네. 셀 만드는 셀 먼저 이야기를 하면 지금 뭐 배터리 쪽은 이제 원통형 쪽이 아무래도 좀 대세긴 합니다만 원통형, 파우치, 각형 모두 다 지금 배터리 가격 추이는 2022년도 고점에서 계속 내려오면서 지금 최근 2025년 들어서는 그나마 좀 플랫하게 가고 있어요. 더 떨어지진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양극재 쪽은 오히려 가격 추이가 조금 더 급격하게 나타났었어요. 최근 리튬 가격이 한 차례 반등은 있었습니다만 너무 좀 짧은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양극재에서 셀로 이어지는 가격 반등을 이끌어내기엔 좀 무리였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월별 추이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 셀이던 양극재 쪽이던 아직 가격 반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흑연 쪽, 인국재 쪽이죠. 흑연 쪽은 여전히 서서히 빠지고 있습니다. 아주 완만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가격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원재료단에서 우리가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은 좀 없다라는 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전반적인 업황은 우리가 아직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 적어도 내년 초 정도는 돼야
업황을 다시 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좀 네. 팩트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업황으로만 보면 소위 이제 실적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차가 네. 잘 팔리고 캐즘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거는 이번에도 그런 흐름 때문에 주가 오름은 아니다, 그죠? 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말씀하신 그 리튬 가격의 상승과 함께 ESS 모멘텀이 그죠? 맞습니다. 불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차례 상승이 있었고 위로부터 좀 조정이 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뭐 힘을 확 실기는 어렵지만 어렵죠. 그리고 종목별로 좀 이제 좀 봐야 되는 거죠. 예, 종목별로 분명히 제가 이제 6월, 7월 상승기에도 아쉽게도 일단 대표적인 종목들 중심으로만 움직이지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 뭐 밸류체인 하단의 종목들 또는 뭐 장비 업체들까지 이에 대한 온기가 가기에는 아직까지 사실 멀었다. 2차 전지가 가장 바닥을 찍어줬을 때 LG엔솔이라든지 우리 양극재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가동률이요 50% 안팎이었거든요. 네. 가동률 자체가 아직 다 채워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증설을 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럼 장비 쪽에서도 아직까지 신기술이 나온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답보 상태밖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전히 밸류체인 상단 종목도 중심으로만 일단 먼저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여전한 생각입니다. LG엔솔이 그래도 2차 전지의 전체적인 추이를 좀 좌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ESS 시장을 그래도 약간의 그 보완책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LG엔솔이 ESS 쪽에서 조금 더 뭐 추가적인 수주가 나온다 이러면 좀 좋겠는데 근데 ESS 쪽은 상대적으로는 좀 마진이 좀 적은 쪽이죠. 거기는 사이즈가 큰 쪽이지 네. 아무래도 마진이 고마진 쪽은 아니기 때문에 빠른 그에 따른 실적 개선세라기보다 지금 비어있는 공간을 좀 채워나갈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셀업체를 본다라고 하면 LG엔솔이 가장 지금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양극재 쪽에서는 한국세는 요즘 네. LNF인데 대세가 그렇죠. LNF가 대세였고요. 네. 지금도 LNF가 대세라고 좀 생각해요. 예. 근데 너무 큰 주가 변동성을 보였죠. 최근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BW 발행하고 뭐 그런 네, 상태에서 예,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리포트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신준수권부사채 이슈가 좀 컸습니다. 좀 타격이 좀 컸습니다만 이제 9월 뭐 채권부터 해가지고 이제 22일 오늘이네요. 신준권부사채가 상장 계획이 있었던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미 그 주가는 선제적으로 반영을 해서 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방을 좀 지지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직 2차 전지 종목들의 실적을 얼마나 이거를 뭐 반영시켜야 될지 모르겠지만 컨센 대비해서는 상회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분기별로는 흑자 전환을 예상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8개 분기 2년 만에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시점이고요. 여기에서는 뭐 판매 쪽, 매출 쪽에 대한 부분도 또 있겠지만 또 아무래도 재고평가 손실 쪽에서 일정 부분을 좀 만회하면서 어쨌든 흑자 전환이 좀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무래도 고객사향, 테슬라향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 테슬라 주가가 그렇죠. 2차 네. 전지 때문에 오른 건, 그러니까 전기차 쪽으로 오른 건 분명히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의 분위기에 좀 편승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LNF가 일단 양극재 쪽에서는 양극재 업체 중에서 가장 좀 탑픽으로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네.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오르길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상승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거고 이제 알고 있는 거고요. 편안하게 가면 셀 쪽에 그다음에 양극재 중에서 LNF고 나머지 소재사들도 사실은 뭐 좀 네. 자신감 갖기 좀 어려워요. 그죠? 땡땡 리튬 땡땡 이런 거 사기도 그렇고 그죠? 그거 좀 어려웠고 엔캠 얘기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엔캠도 꽤 변동성이 가고 있었던 종목이고 아니면 이제 말씀하신 실리콘공시 이런 쪽이잖아요. 좀 제한적이에요, 그죠? 네, 제한적입니다. 지금 이제 특수 소재 쪽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2차 전지 쪽에서 가장 좋았던 게 뭐 실리콘 응급제라든지 뭐 도전제, CNT 네. 도전제 쪽의 종목들도 반등기에는
더 먼저 움직임이 나타났었던 종목들인데요. 최근에는 그런 흐름을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게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수요 개선이 나타나는 구간이 되어야지만 해당 종목들도 본격적인 본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들이 표출될 것 같고요. 저도 계속해서 그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근데 시장 그 섹터의 재차 상승기가 나타날 때 제가 이제 2차 전지가 기존의 이제 도입기 시절에서 상대 그 밸류체인의 상단부터 해서 하단까지 정말 빠지지 않고 다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말씀하신 땡땡 리튬 같은 종목들까지 마지막에 이제 활개를 치다가 네. 이제 캐즘이라는 새로운 장벽에 좀 부딪혔는데요. 여기서 다시 올라오는 아직은 그렇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도입기에서 개화기에서 이제 성장기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도입기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냥 상단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밸류체인 상단부터 보지 굳이 밑에 있었던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2차 전지 기업들이 뭐 도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중국 업체에서는 상당한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이미 했습니다. 그쪽이 사실은 먼저 그 사이클을 한번 겪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2차 상승기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종목에 대한 재편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종목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은 밸류체인 상단 종목도 중심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편안한 2차 전지에 대한 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리튬 가격은 뭐 다행히 중국 정부의 정책이 의지가 좀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ESS도 늘어나는 건 맞죠, 그죠? 맞죠. 친환경적으로. 예. 근데 이제 기대한 것만큼 이제 늘어날 수 있냐는 고민이고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실적에 대한 본업에 대한 실적이 좋아진다는 시그널이 조금만 있으면 사실은 이제 제대로 상승할 수 있겠죠, 그죠? 폭발적인 거죠. 네. 우리가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실적 기대했었거든요. 2차 전지가. 근데 4분기는 안 좋네. 1분기 기대, 1분기도 안 좋네. 2분기 괜찮아질까? 그게 지금 이제 왔고 이제 벌써 지금 예. 1년여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을 받아들 텐데 3분기도 썩 그죠. 뭐 네. 2차 전지가 좋아졌다고 듣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죠? 네. 그렇다고 보면 또 이제 4분기쯤인데 내다보면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정책적인 부분이 받침이 돼야 되는 섹터군인데요. 최근에는 또 완성차 쪽에서도 문제가 좀 꽤 많잖아요. 이제 관세 부분이 해소가 안 되는 현대차, 기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자동차 그 업종 자체가 글로벌리하게 자동차 업종 자체가 지금 좀 침체되어 있는 국면이잖아요. 뭐 관세에 대한 부분도 있고 네. 지금 빠르게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한 모색을 하기 어려운 지금 약간의 그렇다고 전기차로 지금 전환할 수 있는 시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신차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어떤 네. 경제 환경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뭐 자연스럽게 그에서 따라오는 완성차 업계부터 따라오는 2차 전지 업종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뭐 제한적이니까 제한적인 종목 몇 개를 다 가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어서 어쨌든 셀사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소재 쪽에서는 양극재 쪽에서는 그래도 LNF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좀 모아보면서 2차 전지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염정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카카오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네. 오랜만에 그죠? 오랜만에 이제 카카오로 돌아왔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가지고 정말 한동안 그때는 몇 년 전에 네이버 카카오가 포트에 없으면 안 되죠. 지금 만약에 반도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렇게 또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저는 그때 또 이제 카카오가 빠질 때쯤에서 말씀드렸었거든요. 카카오 더 이상 저한테 묻지 마시라고. 얘기 안 하겠다. 지금은? 그때 그 말씀은 즉 이제 카카오는 이제 고점에서 좀 빠지기 시작하니 더 이상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겠다는 곧 매도 의견이었었거든요. 그 부분까지 같이 그 부분을 말씀해 명확하게 하고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정리를 했고 매듭이 네. 됐고 그죠? 이제 오랜 세월 지난 세월을 거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또 뭔가 좀 변화의 시기. 기본적으로는 이제 AI의 흐름 그죠? 네. 그게 이제 국내 플랫폼 업체들이고 카카오는 특별히 대대적인 이제 개편이 그쵸? 이제 곧 있을 예정이죠. 네. 네.
일단은 카카오는 9월 23일 이프 카카오 네. 행사를 통해서 기존의 카카오톡의 개편 서비스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오픈 AI와의 협업에 대한 부분을 공개할 예정이죠. 시장에서는 다 내용들은 큰 틀은 알고는 있어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얼마나 좀 보기 좋게 잘 구현되는 날이냐,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개편이 열리게 될 경우 정말 기존 유저들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가 양상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한 3, 4개월의 주가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 카카오 모두 다 바닥에서 가파르게 올라왔었던 거는 사실은 맞아요. 스테이블 코인 때문이었었죠.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고점을 빠르게 형성을 했어요. 카카오, 네이버 모두 다. 그 후부터가 중요한 거죠. 거기서 네이버는 추세적으로는 좀 하락해서 빨리 돌리지 못했고요. 카카오는 기존 낙폭을 절반 이상, 거의 지금으로서는 고점에서 저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가장 최근 저점 대비해서 지난 고점이었던 6월 고점까지 거의 한 7, 80%까지 주가는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종목이 좀 다르게 간다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카카오는 저점에서 또 한 1, 2개월 만에 빠르게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AI에 대한 좀 적극적인 대응, 그리고 말씀드린 이프 카카오 행사를 통한 그 전까지의 기대감이 좀 반영된 주가다. 그럼 그 다음에 기대감 다음엔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가 더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네. 기대감이면 세론이지 뭐. 실제로 열었는데 네. 기대감과 비슷해 정도라면은 조금 네. 더 가져갈 수는 있지 않을까요? 가져간다고요? 세론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세론 나올 수 있는데 저도 사실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예. 크게 이제 카카오의 개편을 이야기해 보면 카카오톡 자체의 개편이겠죠. 예. 최근 우리가 카카오 얘기할 때가 코로나 이후였어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카카오 네이버의 광고 매출이라든지 실적 계속 좋아지면서 상승했었던 구간이었는데 최근 2, 3년 지간이었던 것 같아요. 딱 카카오가 빠지기 시작하는 그 구간 동안, 플랫폼 업체들이 안 좋았던 구간 동안 보게 되면은 MZ세대들의 이탈입니다. 카카오에서의 이탈. 카카오를 안 쓴다가 아니고요. 카카오를 덜 쓴다예요. 카카오만 있는 게 아니다죠. 그렇죠. 예.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이라는 새로운 SNS 네. 형태가 카카오를 대신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생겨서 지금 카카오의 주 사용자들은 40대 이상, 40, 50대 이상이 대부분 머물러 있고 20, 30대 특히나 이제 MZ 세대 밑으로는 카카오의 머무르는 체류 시간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카카오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모습은 인스타를 겨냥한 부분이겠죠. 여기다 뭐 숏폼 형태라든지 기존의 모델과는 좀 다른 형태로 만들어진다라는 거고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이요. 처음에는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좀 중장년층 입장에서는 오히려 카카오가 불편해졌네라고 인식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기존 유저들을 잡으면서 새로운 유저라기보다 유저들을 다시 한번 좀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첫 번째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챗GPT 이야기죠. 그렇죠. 예, 챗GPT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챗GPT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유료 모델도 있고 무료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한두 번 해봤다 정도의 사람들도 사용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구독을 하고 있는 유료 유저들의 숫자의 증가폭은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챗GPT의 고민도 그거예요. 최근 빠르게 성장률을 보여주다가 지금은 다소 좀 정체 상태에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챗GPT의
카카오가 카카오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기존의 모델과는 좀 다른 형태의 모델로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를 통해서 글로벌 침투를 조금 더 가파르게 올리고 이를 통해서 또 광고 수익도 뭐 쉐어한다거나 그에 대한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수익성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카카오에 챗GPT를 심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어지죠.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얼마나 쓰세요? 챗GPT 자주 쓰세요? 잘 써요. 네. 네, 자주 쓰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업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접근하기는 편안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카카오톡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만약에 챗GPT를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좀 편안해지게 가능하겠죠. 뭐 카카오가 여기서 챗GPT에 대한 그 구독 모델을 본격적으로 가져간다기보다 초반기에는 당연히 체류 시간 확보겠죠. 체류 시간이 확보되면 플랫폼의 특성상 트래픽이 늘고 광고에 대한 광고주들의 욕구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광고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두 번째 모델이 조금 더 좀 더 빠르게 구현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번 챗GPT의 카카오톡에 이거 온보딩 한다 그러더라고요. 온보딩 하는 이 효과는 저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걸린다? 네, 안 걸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말씀드렸었던 카카오톡의 재편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두 번째 모델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이 되어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세 번째로 굳이 이제 구획을 나눠서 이야기하면 카카오톡 자체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될 거거든요. 예, 그 부분이 이제 구독 모델로 이어질 텐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는 어떻게 전망하기 좀 어려워요. 그거야 카카오가 경쟁력이 솔직히 있나?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체 언어 모델을 하면서 막대한 돈을 쓰고 있는 건데 카카오는 거기서 늦었다.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 오픈 AI랑 손을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체 또 모델을 또 서비스를 공개한다라는 게 어떤 내용으로 지금 나타날 수 있을지는 약간의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체적인 걸로 힘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네이버도 사실 어려워요. 어렵죠. 사실 네이버가 먼저 그렇죠. 하이퍼X를 나왔지만 시장에서 반응은 사실은 거의 실패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저변을 확대하기는 어려운 구간이고요. 이게 이제 국내 시장만 또 한정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써보면 뭐 네이버는 기존에 쓰던 거랑 뭐 네이버도 요즘 치면 메뉴에 뭐 AI 비슷하게 뭐 좀 떠요. 근데 뭐 기존의 서비스에서 뭐 조금 더 한 것 같은데 그 챗GPT나 뭐 제미나이를 써보면 다르거든요. 경쟁력을 가져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쓰는 거죠, 그죠?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 어렵고, 근데 차라리 카카오는 처음에 그 부분에서 네이버에 뒤졌다고 했는데, 그죠? 그게 아니라 뭐 챗GPT를 사실 뭐 호랑이 등에 옮고 타고 간다는데 뭐 그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플랫폼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웹 서비스 같은 부분을 이야기할 때 볼 때요. 편리성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카카오가 그 부분을 구현해낸다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MZ 세대들 잡아야겠지만 지금 중장년층의 그 참여도가 너무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그 비중이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기존에 불편했었던 유저들을 쉽게 뭐 AI에 대한 기능을 사용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오히려 여기인데 지금 뭘 개편하고 이러면 나이 든 사람은 싫어하고 귀찮고 뭘 또 바꾸냐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래 귀찮은데. 근데 생각보다들 요즘에는 빠르게 적응들 잘하시지 않나요? 네, 그래서 지금 크게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중장년층은 뭐 카카오와 유튜브 쪽에 장악력이 좀 높고요. 좀 그 밑에 젊은 친구들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기존 뭐 틱톡이라든지
쪽으로 좀 양분화되고 있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그 카카오가 지금 그 중간선상에 저는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카카오의 역할론이 저는 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주가가 이런 기대감을 선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상보다 조금 더 편리하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라고 하면은 저는 카카오 추가적인 상승 그리고 정고점 돌파는 일단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한 카카오 자체적으로만 이제 또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네이버랑 비교해가지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이버냐 카카오냐 우리가 지금도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두 개 이분법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네이버를 사야 되냐 카카오를 사야 되냐 그 비교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각자 봐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카카오는 뭔가 좀 시도하고 있는 게 잘 되느냐 이건 이제 검증하는 네, 거죠. 저는 조금 더 편의성이라든지 접근성만 초반에 좀 잡는다라고 하면은 이번 개편을 통해서 실적 개선세가 가능한 구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온디바이스 우리 AI에 대한 고민을 초창기에 할 때 온디바이스 얘기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예. 어느 디바이스? 그럼 휴대폰이 가장 먼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휴대폰에서 AI 기능이 변변치 않지 않나요? 네, 그런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번역 기능, 뭐 사실 뭐 사진으로 뭐 하는 AI 기능 이런 부분들이 휴대폰을 새로 교체할 만큼의 강력한 모멘텀은 없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다 보니 디바이스 자체라기보다 그 안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 결국은 또 플랫폼 쪽에서 먼저 좀 선제적으로 그 부분을 잡을 수 있기가 좀 더 편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카카오는 지금 그 증권사에서 목표치는 한 지금 66,000원인데, 네. 글쎄 뭐 증권사에서도 목표치를 최근에 올렸나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 최근 목표가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목표가를 볼 때요, 아주 넓게 잡고 보진 않고 한 3개월여의 추이 정도를 좀 보기는 합니다. 이제 근데 최근에 이제 9월달, 8월달 평균, 뭐 9월달 평균을 일단 보게 되면은 8월 초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8만 원 안팎, 7만 원 안팎 정도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주가는 전고점이 7만 1,000원대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많이 지금 따라왔어요. 지금은 6만 7,000원대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8월 달에 말씀드린 그 목표가가 평균적으로는 8만 원 살짝 아래, 8만 원 전후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9월 달 돼서 목표가는 살짝 상향되긴 했어요. 그리고 한 10만 원 정도까지 보는 데들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전고 돌파, 그를 통해서 일단 8만 원대가 1차적인 좀 저항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MTN에서 김현웅 의원 나왔을 때는 뭐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오픈해서 실제로 열어봤는데 바뀐 게 없어. 또는 바뀌었는데 너무 어색해. 그럼 그에 따른 적응 기간도 필요할 것이고 너무 기대치가 컸다라고 할 수도 있어서 지금 아주 급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존 보유자분들은 굳이 또 이 부분을 좀 덜어낼 필요도 없다. 예. 지금 양쪽 모두 다 매수매도 모두 다 이제 관망하면서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카카오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가? 네, 근데 이전하고는 양상이 다른 거죠. 그때는 정말 카카오가 모든 우리의 생활 속 분야를 다 진출하면서 다 빨아들였잖아요, 그죠? 관련 안 되는 게 없었잖아요, 그죠? 네. 뭐 검색은 아닌가? 쇼핑, 톡. 이건 뭐라 그래? SNS, 톡, 무슨 택시, 꽃집, 선물, 다 그게 결국 문제가 돼갖고 그죠? 골목 사건 얘기돼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또 어쨌든 이제 대세를 이제 생활의 대세를 바꾸는 패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그런 건 아닌 거고 AI의 모멘텀을 얼마나 구현하느냐,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긍정적 의견으로 주셨고,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네, 됐습니다. 네, 카카오 이야기 인백스 자산운용 염정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는 타이밍이 생명. MTN 투자학교. 기술적 분석, 실전 투자는 MTN 투자학교. 투자 기법 나도 만들 수 있을까? MTN 투자학교. 해외 투자 혼자는 힘들어. MTN 투자학교. AI를 활용한 실전 투자 교육까지 책임집니다. MTN 투자학교. 실전 투자 종합반 2기
많은 신청 바랍니다.